과거에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관포지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인간관계를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가치 또는 어떤 내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관포지계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원전 7세기 초 중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BC 600 몇십 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하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600년이 넘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그죠? 이 고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반이라 그러면요, 춘추 시대 초기에 해당됩니다. 자, 춘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사의 봉합불놀이 말씀 안 드렸어요? 얘기 안 했어요?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사를 웃기려고 봉합불 봉수대에서 불 피우는 얘기 했죠? 그게 언제였죠? 기억나세요? 권 선생님 다음부터는 책을 한 10권쯤 갖다 놓아주세요. 기원전 77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포사를 웃겨보려고 공습 경보에 해당되는 봉합불 놀이를 하다가 정작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바람에 유왕도 피살당하고 포사도 살해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솝한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뒤에다 뭐라 그랬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어디 가서 야 누가 그러는데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가 포사의 봉합불 놀이래,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고사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쪽은 동화일 뿐이고 한쪽은 역사예요. 실제 팩트야. 그때가 기원전 771년이고 이 난국을 수습한 사람이 유왕의 아들인 평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평왕이 수도를 도읍지를 서안 쪽에서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깁니다. 주나라가 동천합니다.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기원전 77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서주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었으니까 주나라가 그 이유를 동주라고 부르는데, 이 동주를 다른 말로 춘추라고 부른다. 왜? 공자님께서 춘추라는 책을, 역사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이야기예요. 기원전 771년에서 기원전 600년대 초반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딱 1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초기 이야기고, 무대는 여기 제나라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제나라. 제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나라. 여기가 이제 천자가 사는 주왕실이고, 나머지는 다 제후국들입니다. 제후라고 하는 제후국들. 자, 주나라가 왕실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도 피살당하고 동쪽으로 쪼그라들니까 권위가 사라졌잖아, 이제. 주나라 왕실이 옛날에는 제후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네가 감히 대들어? 그러고는 얼마든지 제압을 했단 말이야. 이제는 그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기원전 771년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제후국들이. 그래서 제후국들 가운데 큰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가지고 니들을 보살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제후들을. 그리고는 남쪽에서 내려오는 이 이민족인 초나라를 막아야 돼.
이제 초나라는 장강 이남 쪽에서 점차 이 중원을 넘보는 거예요. 초나라는 남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원에 있는 한족들이 야만적으로 취급을 했어. 오랑캐로. 그래서 초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 초나라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앞장서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서가지고. 그래서 양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물리치겠다라는 뜻이야. 앞에는 존왕이 붙죠. 주나라의 천자, 존왕, 왕을 내가 높이 떠받들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물리치겠다라는 존왕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힘센 제후가 앞장서가지고 대장이 되는 거야. 그 대장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패주라고 부릅니다. 패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권을 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패주예요. 그 패주의 첫 번째 패주가 제나라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제나라에서 탄생한 첫 번째 패주가 환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환공을 뒤에서 서포팅한 두 사람이 관중과 포숙이다. 그런데 이 환공을 패주로 만드는기까지의 과정의 우여곡절이 관포지계의 스토리다. 이게 순조롭게 관중과 포숙이 환공을 모셔가지고 환공이 최초의 패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뭘 또 알아야 되냐 그러면 춘추시대 때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패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제후들이 이제는 내가 천하의 패주가 되기 위해서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 상태. 춘추 초기만 하더라도 주나라 초기 때만 하더라도 제후국들의 숫자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전국 시대가 될 때까지 약 300년 사이에 100여 개의 나라가 7개로 줄어듭니다. 아니, 얼마나 살벌해요. 그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고 나니까 나라 하나가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살벌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자,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큰 회사를 생각하는데 본사하고 자사 생각하면 돼. 서울에 본사가 있었어요. 본사에 그 경제력이 빵빵할 때는 자사 몇 개 살렸어요. 그리고 자사가 좀 말 안 들으면 그냥 경제력으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자사가 꼼짝도 못했단 말이야. 지사가. 그러던 것이 본사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경영 상태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자사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자사의 경영 상태가 엄청 좋아진 거야. 그래서 본사의 재정도 자사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지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마 본사를 뒤엎지 못하는 거야. 왜? 춘추시대 때, 즉 주나라 때 예법이 살아있어가지고 천자는 그대로 존왕하고 그 다음에 명분으로 오랑캐 초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양이하겠다라고 하는 존왕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큰 제후들이 자사들이 본사를 대신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춘추시대 때 5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왈, 춘추, 오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때는 모두 7개 나라로 줄어들어서 전국시대 7개 나라를 전국, 칠웅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들을 외워두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춘추, 오패, 전국, 칠웅이다. 그리고는 이 7개 나라가 다시 약 200년 가까운 격렬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진나라로.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50년 동안 백수십 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이 춘추전국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550년 동안 100여 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평균 4, 5년에 나라 하나가 없어졌어요. 기록에 남은 숫자만 그 정도니까. 평균 4, 5년에 나라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로마사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사는 확장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사. 조그만 부족 국가에서 그저 늑대 아이들이 출발해가지고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사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쉬워요. 왜?
우리가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성장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의식도 그렇잖아요. 요만한 거 조금 알다가 그다음 하나 알다가 두 개 알고 두 개 알다가 뭐 10개 알고 이렇게 가면 편해. 근데 춘추 전국 시대는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제국들이. 근데 이 가운데 나머지 빼더라도 최소한 10수 개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지리적 저기 있는 나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 노랗게 칠해져 있는 나라들 있죠? 저 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나라의 주요한 리더들, 그 다음에 저 나라의 세금제도, 경제제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고사, 그 다음에 저 나라가 쇠퇴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역사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면 수렴사라 그래요. 수렴사.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로 쭉. 이게 어려워요. 중국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확장사면 훨씬 나을 텐데 이게 수렴사. 그 대신 춘추전국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무지무지하게 재미있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왜? 중국 사람들 피 속에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어요. 제가 직접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봄, 가을이 나오더라고요. 춘추가 나. 왜 그러냐?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특성들. 중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속을 잘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은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춘추전국 시대 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뭐 몇 년마다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리고 전국시대 들어오면 전투가 한번 벌어지면은 100만 명 막 동원되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장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40만 명, 진나라가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발굴이 됐습니다. 장평 전투 유적지가. 죄다 다 해골들밖에 없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 파다가 말았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팠더니 전부 다 해골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파보나 마나예요. 예, 그 지역이 장평 전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규모가 크니까 일부만 파가지고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확인이 됐거든요. 이 살벌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함부로 자기 속을 드러내거나 함부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서부 개척시대 때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죠? 기록에 따르면은 춘추전국 550년 동안 기록에 남은 전쟁의 수만 약 500차례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 것까지 따지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는 전후회담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긴 쪽하고 진 쪽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놓으라부터 시작해서 인지를 보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긴 쪽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인지를 더 많은 돈, 재물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진 쪽은 어떻게 하면 적게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협상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협상술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은 법원으로 얘기하면은 판례예요. 그잖아요. 예. 판례가 어떻게 났느냐. 즉 외교관들은 중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큰 나라한테 가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해가지고 막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야. 그걸 잘했던 사람이 춘추시대 때 정나라의 자산 같은 사람입니다.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경쟁을 뒷받침해주는 문물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대, 이 시대가. 개혁을 합니다. 중국 역사상 550년간 개혁했던 시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개혁한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어중간하게 개혁한 나라는 비리비리 간신히 버티다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고 개혁을 거부한 나라는 어김없이 일찌감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에도 이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재가 필요해요. 그죠?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 인재. 인재 가운데서도 그냥 인재가 아니고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쟁도 대규모로 바뀝니다. 그래서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이 왕이 직접 궁궐에 앉아가지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주로 전차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뻔합니다. 저쪽 들판에서 벌어지는 거야. 전투지가 옮겨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기 전에 이미 장군들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 라고 명령이 하달될 수가 있어요. 작전 명령이. 그런데 이 시대,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전투 형태가 전차전에서 기병과 보병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고 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첩보전입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현국시대 들어오면은 유세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에요. 저 나라의 산천은 어떻고 저떻고 저 나라의 군사 요충지는 어떻고 저떻고 저 나라의 리더의 성향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을 유세가들이 쫙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쪽 나라의 임금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저 나라하고 친해야 되고 저 나라를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세하는 겁니다. 로비스트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일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진 같은 사람은 6개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제일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제일 막강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6개 나라가, 이건 춘추시대 지도입니다만 6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합종이라고 한다. 합종.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종으로 내려선 나라, 남북으로 쭉 내려선 5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응한다. 그래서 6개 나라가 다 소진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진이 6개국의 공동재상이 된다. 그래서 소진을 차고 다니는 도장도 육각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의 비석도 육각이었다고 그래요. 이 소진의 합종 논리를 깨기 위해서 진나라가 기용한 인물이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이는 자, 동서로 늘어선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통해 가지고 각계격파를 하는 거야. 그거를 연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합종연횡. 그래서 때만 되면은 정치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상을 놓고 합종연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진나라의 범수라는 사람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건너와가지고 어떤 외교 전략을 내세우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교 전략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교 근공. 뭐예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공격하라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진나라 입장에서는요. 자, 동방으로 진출해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요 진나라가 한조위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한나라, 조나라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은 요 멀리 있는 제나라, 이 강력한 제나라가 얼른 쫓아와가지고 이 나라를 도와주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나라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리고는 중원에 있는 한조이라고 하는 세 나라, 조그만 나라들을 각계격파하는 거야. 뇌물과 간첩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전이야. 이 정보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공자들이 식객 3,000명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밥 먹여주는 사람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재풀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인재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을 추출해가지고 적재적소 나라를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사병 집단. 그러니까 개인 인재풀이 인프라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전부 다 뭐를 위해서요? 정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에서 뒤떨어졌고 뒤떨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한 분야는 정보 분야입니다. 지역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터지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9.11 테러 때 미국이 폭격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본토가. 그때 오사마 빈 라덴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터키에서 유학했던 이희수 교수라는 이슬람 전문가 그 양반이 완전히 이력 스타가 됐어요. 왜? 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중동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우리가 기름을 다 거기서 사갖고 오고 그쪽에다가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 하나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외국으로 유학, 특히 중국으로 유학 보낼 분이 계시면은 자녀가 어떤 쪽을 원하고 어떤 쪽을 공부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보내는 지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해나 북경으로 보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애들이 많아갖고요. 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노느라고 중국말 배우지도 않고 한국말만 쓰고 다니고 하다가 10년이 지나도록 중국말도 못 배우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농사 임업에 관한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저 흑룡강성이나 길림성 쪽으로 보내야 돼요. 죄다 다 남으니까 거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해서 중국 그림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벽화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어디로 보내? 도남으로 보내죠. 사막으로 보내죠. 그죠? 도남은 벽화 천지잖아요. 1m짜리 높이로 벽화를 쭉 일렬로 세워라 그러면요. 25km나 세워요, 벽화가. 1m 톡 되는 그림으로 쭉 세우면은 그 길이가 25km나 간다고. 그게 도남 벽화예요. 그거 평생 들여다보고 앉았어도 다 공부 못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 전문가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 명을 길러내야만이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널치기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질적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즉,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하고도 다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이지만 이제는 공동체로 형성돼 나가는 거예요. 왜? 천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주추장군 시대 때가 하나로. 그런데 이 이질적 공동체는 오늘날 세계 현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이질적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농촌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그죠? 예.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외국에서 결혼 시집 온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10% 이상입니다. 이미 어떤 많은 데는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굳이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질적 공동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적 정비나 제도적 정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형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잡종교배의 역사입니다. 대단히 한국 사람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잡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의 교배가 이루어졌고 섞였고 그 다음에 몽고 침략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보시면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다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종족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리고 이 이종교배는요. 그 종족을 점점 더 그죠 우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 동종교배하면은 결국 유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태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 정비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나라 국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문화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전인자도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드는 쪽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막아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질적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초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무렵의 초기
저 산동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 나라가 제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